네, 해병특검법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각각 부결과 가결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성훈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당선인,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당선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가 이제 어제 막판 합의에 나섰습니다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이 합의 없어도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열리게 되는 건데, 글쎄요, 일단은 막판에 어떤 여야 간에 좀 합의가 있겠는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야당에서는 쟁점 법안까지 하자, 여당은 민생 법안만 하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쟁점 법안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고요.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쉽게 타결을 이루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어제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생 법안 지금 130여 개가 있고 그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또다시 지금 쟁점 법안이 된 해병대원 특검 법안을 비롯해서 주요 쟁점 법안들도 21대 국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김진표 의장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합의가 없어도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해병특검법 재표결이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여야도 설득 또 표단속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일단 관련 내용 듣고 대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여론이 특검법을 찬송하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진실 규명을 위해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입니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시길 촉구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애 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야 합의 없는 거대 야당의 힘자랑 입법 폭주 국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여야 모두 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여당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계속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재석 당선인이 좀 오만하다. 지금 민주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좀 발언을 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세요? 네, 박주민 의원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속해서 접촉하신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표결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한 장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죽음을 둘러싼 진실 또 그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외압 의혹들 밝혀내지 않겠습니까? 진실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데 다른 의견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이제 의총을 열고 부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요. 저는 선을 좀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젊은 해병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의원님 한 분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수사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을 경우에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당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장서서 먼저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현재 야당이 단독으로 만든 수사 기구거든요. 스스로 만든 기구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그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 일종의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진정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느냐. 저는 아마 김재섭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저희 당 의원을 설득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진상규명보다는 아무래도 정치적 목적이 좀 더 깔려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쨌든 가장 궁금한 건 역시나 오늘 있을 표결 결과일 텐데, 자, 어제 국민의힘의 이제 김근태 의원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공식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입장을 밝힌 의원 5명이 됐거든요. 이탈표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표가 더 이어질지, 나아가서 가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에 앞서서 이제 그 박주민 의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개인적인 민원을 청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억울한 장병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걸 선 넘었다고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과반 출석, 제재고용 과반 출석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최소 17명이 찬성의 표를 범 여권에서 던져줘야 되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겠죠. 17명이 다 찬성을 하기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양심에 따라 표결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7표 범 여권에서 이제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이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 한 10표 정도만 나와도 여당 입장에선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계속해서 일각에서 이런 부분들도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좀 몇 표 정도나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네, 뭐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당의 현명하신 선배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리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 그리고 민주당이 고발해서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스스로 수사를 하는 그런 셀프 수사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점이 노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략을 하고 바로 특검을 간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보충성의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요. 또 절차적인 공정성 그리고 헌법적인 가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 누구보다도 앞장설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로 어떤 정치적 의도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당장 오늘 재표결이 어쨌든 진행이 되고 이제 그 표의 규모에 따라서 이게 가결이든 부결이든 어쨌든 그 표가 이탈표라고 표현을 하는 그 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때에 따라서는 이제 여권 내 어떤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분열의 어떤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탈표의 결과,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탈표가 윤석열 정권의 타격을 상당히 입힐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17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20표가 저는 분명히 좀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제까지 이제 뭐 5명 의원께서 찬성의 의견을 밝히셨습니다만 한 10표 이상 넘어간다. 뭐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타격이 있고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일단 범야권의 의석수가 22대 국회에서 192석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8석이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재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이 되기 때문에 200석을 넘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번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도 소리내서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좀 약화되고 또 리더십이 좀 떨어지면서 후반기 정권 하반기의 리더십이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조심스럽게 예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8표 네. 혹은 두 자릿수 정도가 된다면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뭐 당 장악력이라든지 리더십의 차원과는 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요. 이제 국민의힘이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분출되는 그런 정정당당한 민주정당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은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현재 용산에서 다양하게 소통하고 새로운 민생 정당, 민생 정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고나 조언의 목소리로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제가 좀 말씀드렸으면 예. 좋겠습니다. 박 당선인께서 조금 전에 민주당이 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고, 얼마 전에도 법무부가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는데, 과거 박근혜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여당, 당시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는 특검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마찬가지로 해병대 특검법에서도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외압 의혹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의 추천권이 배제되는 것은 충분히 과거에도 선례가 있었고 이번에도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하나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제대로 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적 눈높이에서 볼 때 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그런 특검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오늘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꾸준하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21대 국회 마지막 연금 개혁안이 지금 상당히 뜨겁습니다. 여야가 계속해서 좀 협의와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이 다른 입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민주당은 모수개혁이라도 그렇다면 먼저 좀 네. 추진을 하자 이런 입장인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좀 22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두 가지 안을 구체적으로 좀 의견을 좀 살피고 좀 내용들을 체계화해서 추진을 하자 이런 입장인데, 여야의 이런 입장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핵심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 국정과제로서도 내세워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수개혁안 같은 경우에 26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상태에서 반드시 이번에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보험료율을 9%에서 13% 인상하는 것은 합의가 됐고, 예. 소득 대체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부 여당에서 주장했던 44%의 타협안을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모수 개혁안부터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로운 구조 개혁안에 대해서는 22대 국회 들어가서 곧바로 또 이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반대하고 구조 개혁이 안 되면 모수 개혁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 과연 연금 개혁안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게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 보면 이제 선거 등과 또 맞물리면서 좀 흐지부지되고 지체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논의되는 과정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22대 국회에서도 그 논의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 개혁의 핵심은 결국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과 미래 세대, 청년 세대가 되겠죠.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지, 수용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 역시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결국 구제개혁이 빠진
모수 개혁은 아마 연금 고갈 시기를 7, 8년 더 늦추는 데 불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모수 개혁부터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핵심이 되는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두 분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이제 윤상현 의원과도 짧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 모수 개혁안에 대해서 근데 우선 처리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도 같은 입장을 좀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당 내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훌륭한 당내 어른들께서 많은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지는 연금 개혁안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어야 되고요. 다만 모수 몇 개를 건드리는 수준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로 걱정하시는 분들로서는 또 다른 모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를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당과 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22대 국회에서도 충분히 시간에 쫓기지 않고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미래 세대가 합의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세대, 세대 간 형평성과 청년 세대의 수용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핵심이거든요. 네, 시간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 좀 다릅니다. 네, 연금 개혁 하루가 급하다, 정쟁거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셨었고요. 그동안의 그 모습을 보면 서둘러서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라고는 의지의 표현도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수 개혁을 지금 합의하는 데까지만 해도 2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더 복잡한 구조 개혁의 과정은 26년이 아니라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모수 개혁을 포기하고 다음에 구조 개혁한다고 하다가 윤석열 정권 그리고 차기 정권에서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이제 모수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모수 개혁의 공감대가 형성된 바탕 위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거죠. 구조 개혁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다양한 연금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연금 전문 학자들의 의견도 많이 있고요. 저 역시도 우리 여야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기만 한다면 분명히 22대 국회에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정말 제대로 된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의견도 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첨예한 만큼 여야 대립도 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선관위원장의 5선에 서병수 의원이 임명이 되는데 남은 전대 일정도 좀 조속히 매듭 짓겠다고 했어요. 관련해서 전당대회가 도대체 그렇다면 언제 개최가 되느냐 이 부분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네, 저 역시 선거 끝나고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실은 이게 정치 일정을 따라잡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좀 괜찮으십니까? 네, 한 2, 3일 전부터 이제 다행이네요. 괜찮아져서요. 예. 그래서 제가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일정상으로 볼 때 저희가 전대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최소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빨라야 7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의 전대 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8월 말로 예상되고 있는 야당의 전대 일정을 고려해 볼 때 컨벤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하면 어느 특정 당권 주자의 정치적 일정 이런 거와 전혀 고려할 필요 없이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일정으로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당원 그리고 이번 초선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빨리 총선 패배의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당의 구심점을 찾고 새로운 진영으로
우리 당이 개혁과 민생 정치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선인께 좀 이 부분을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 지금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방안을 포함한 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 좀 모든 것을 열어놓고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여당의 유력 당권 주자지 않습니까? 네.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그렇습니까?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자체만으로도 지금 관심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네. 1987년 9차 개헌이 이루어지고 37년이 흘렀습니다. 87년의 헌법 체제로 21세기 대한민국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권력구조 개편 그리고 또 대통령의 권한 분산, 우리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 이런 필요성들 있고요. 또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는 그런 필요성도 있는 상태에서 헌법 개정은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저는 나경원 당선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우리 민주당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당선인들 1박 2일 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개헌 특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보통 국회 초기에 논의가 진행되다가 또 유야무야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22대 국회 들어가면 바로 개헌 특위를 좀 만들어 준비하자라는 의견들을 해주셨습니다.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이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과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이 함께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 그런 모임들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의견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 선배 의원님의 말씀을 정확한 문맥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맥 하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정치 선배로서 그 정치적인 상황을 논외로 하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냥 일반론적으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권력 구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경원 당선인이 당대표 출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한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당정관계 조율을 잘할 자신이 이제 확신이 서면은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수치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어떤 출마에 대한 의사가 60%였다면 지금은 뭐 55% 정도다. 이 5%포인트의 의미를 글쎄요. 뭐 어느 정도로 좀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오늘 한번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네. 이 정치 경험이 일천한 제가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아마 50%를 넘었다는데 오히려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이쪽에 좀 네. 여쭤볼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런 답변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면 될까요? 글쎄요. 저는 나경원 당선인이 출마할 뜻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개헌과 관련된 논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도 보면 어떤 당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고 그만큼 지금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굴러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뭔가 개혁을 하고 국민의힘을 바꿔놓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만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당원들과 또 그 시대가 요구한다면 또 출마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나경원 전 의원의 당선인의 가능성이 있다, 출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출마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뭐 관련해서 나라면은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 이 전당대회 출마한다는 것이 사실 득이 그렇게 많은 자리는 아니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요. 참 어려운 질문들을 저에게 던지시는데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선거 끝나고 너무 아파가지고 예. 제대로 기사들을 백업이라든지 체크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정치 훨씬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배시잖아요. 그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당권 경쟁에 있어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제가 곤란한 질문을 이제 여러 차례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마침 조금 전에 저희 좀 들어온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나경원 이제 당선인이 지금 이 개헌과 관련한 이제 질문들 그다음에 이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네.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론적 수준에서의 언급이다. 이게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 뭐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이제 부연 설명이 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빨리 아픔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움직임 가운데 하나가 총선 백서 이제 특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총선 백서 특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면담이 좀 필요하다. 면담 일정이 잡혔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최측근은 이미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임무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 개인적으로 면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요. 총선 백서가 누구의 책임을 묻고 누구의 책임을 논하는 그런 형태로 전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다 같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우리 당이 더 이상 이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중도지향적이고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당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지방 곳곳을 다니시면서 모든 후보들의 목소리와 민심을 직접 경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을 그냥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나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백서에 어떻게든지 그분의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그분이 느끼신 부분들이 녹아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우리 당이 제대로 환골탈태하고 정말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다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상대당에서 보시기에 이 어쨌든 이제 백서를 만든다는 이제 움직임에서 한 전 위원장의 면담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백서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무엇이 문제였고 어디에 개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백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22대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얘기를 듣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기본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당내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니까 이미 책임지고 떠난 사람을 또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얘기 들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이해찬 상임고문이 22대 초선 당선인들을 네. 상대로 한 초청 강의에서 좀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리에 혹시 저는 어제 다른 방송이 있어서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얘기 못하셨는데 들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짚어보면 네.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많다라고 하면서 직접 언급을 하면서 좀 강한 발언들을 했거든요. 22대 국회에서 좀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당선인이시고 직접 네. 이제 국회를 입성하시지 네. 않으십니까?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22대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워딩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지나치게 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해서 혹독하게 우리 국민들은 평가하고 심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민생도 무너지고 경제도 파탄나고 국격도 떨어지고요. 네, 외교도 최근에 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 굴욕적인 굴종적인 외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견이었으니까 그걸 받들어서 저희가 압도적 과반 의석을 얻은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정권 제대로 견제하고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강하게 표현하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이해찬 어쨌든 상임 고문의 말을 요약을 해보면 지금 강하게 어쨌든 대여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2대 국회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이어가야 하고 또
초반 2년이 어려운데 초반에 실패하면 되게 계속해서 어려워진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상대당에서 바라보셨을 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네, 아마 좀 과한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찬 고문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원로시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정계에 들어오는 그런 신인들, 당선인들을 상대로 하실 그런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가 정치가 아니라 정쟁에 휩싸인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을 하고 우리나라의 정치를 걱정한다라고 하면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인들에게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두 당선인 분을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어제 그제 있었던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굴종 굴욕이라는 네. 단어를 쓰셨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요? 네, 뭐 나름 성과도 있습니다. 네, 뭐 경제 통상이라든 인적 교류 뭐 이와 관련해서 나름 성과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일본을 향해서 좀 더 당당하고 할 말은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후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대통령 그리고 국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또 재산을 보호하고요. 또 해외에서 기업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외교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 폐수,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단 한마디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중일 간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일 간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중국과 일본 정상회담에서는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핵 폐수도 그렇고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서 좀 더 당당하고 네,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은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크게 실망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당선인님 말씀을 듣고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야가 없는 거잖아요. 국익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재개가 됐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우리나라 주도로 재개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일부에서 많이 걱정하셨던 한중 관계,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어냈다는 측면에서도 보면 아마 진일 보완 그런 외교사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라인 야후 사태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직접 기시다 총리 앞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기시다 총리는 지분 문제가 아니라 보안과 관련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또 외교를 동반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이 항상 모든 것을 다 저희가 내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보면 너무 저희가 양보하는 측면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 부분이 이익이 되고 어느 부분이 손해가 되는지를 잘 이익 형량해서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외교와 별개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외교가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그 문제가 외교 사안이 아니고 또 불필요한 현안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불필요한 현안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좀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오해를 신속하게 풀고 양국 간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역사를 지키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박탈감,
굴욕감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은 정말 나몰라라 하는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우리 기업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씀은 네. 제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아마 윤석열 저희 정부도 그렇고요. 또 저희 당도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국제 관계에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아마 그 믿음과 확신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결코 잃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이렇게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좀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성훈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당선인,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